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지식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경제대국의 경이로운 부활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곁의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일본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들은 재가 되었고 공장은 폭격으로 무너졌으며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제국은 지도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방사능으로 얼룩진 상처로 남았고 수도 도쿄는 앙상한 철골 구조물만이 침묵 속에 서 있는 유령 도시와 같았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집어삼켰으며 국민들의 사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은 통치하는 천황도 나라를 지킬 군대도 패전국이라는 낙인 외에는 어떤 정체성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무적 신화라는 거대한 환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바로 그 나라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강자로 우뚝 섭니다. 일본의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보다 견고했고 일본의 전자제품은 유럽의 그것보다 정교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정밀함과 규율, 그리고 탁월한 디자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를 두고 경제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국가만이 이해하는 진실, 즉 부는 행운이 아니라 철저한 규율을 통해 재건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이들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경제혁명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서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추락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1945년 항복 당시 일본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도시 지역의 40% 이상이 파괴되었고 상선의 절반이 사라졌으며 산업 생산량은 전쟁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수만 명이 굶주렸습니다. 일본의 통화인 엔화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점령군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초기 목표는 일본의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죠. 군사적, 경제적 전쟁 기계를 모두 해체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와 같은 거대 산업 가문, 즉 우리가 재벌의 원형으로 알고 있는 자이바스는 해체되었고 그들의 자산은 청산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대지주로부터 광대한 토지를 몰수하여 수백만 명의 소작농에게 재분배하는 토지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소련이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마오쩌둥의 혁명으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갑자기 약화된 일본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데 있어 심각한 안보 공백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공산주의에 맞서는 최고의 방어책이 폭탄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점령 정책은 징벌에서 재활로, 해체에서 재건으로 방향을 180도 전환합니다. 일본은 군사제국이 아닌 아시아의 자본주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전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이미 기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토대는 공장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유시장의 혼돈 대신 훗날 경제학자들이 지도 경제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가 생산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자원과 자본이 흘러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엔진이자 보이지 않는 설계자는 바로 통상산업성이라는 새로운 기관이었습니다. MITI의 관료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기획자들로 구성된 기술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였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를 위해 관리해야 할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산업이 일본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만들 수 있을지 연구했고,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과 같은 핵심 산업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정부는 관세, 보조금, 그리고 일본은행을 통한 신용통제로 이들 산업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국가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정한 천재성은 서구의 기술에 동양의 규율을 접목하는 능력에서 발휘되었습니다. 미국이 소비주의와 단기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동안 일본은 구조와 절제를 바탕으로 회복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기업들은 게이레스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상호지분 소유와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연결된 기업 네트워크로 우리 대한민국의 계열사 구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각 게이레스의 중심에는 은행이 자리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그룹 전체의 전략을 조율했습니다. 이들은 서구적 의미의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미쓰비시, 스미토모, 토요타와 같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한편 공장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이 아닌 철학의 혁명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의 노동윤리가 현대 경영 기법과 융합하여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집단적 충성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회사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회사는 직원을 쓰고 버리는 부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으로 대우했습니다. 그 결과 오직 개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욕적인 노동력이 탄생했습니다. 가이젠, 즉 끊임없는 개선이라는 개념은 일본 재건의 정신적 뼈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정은 개선될 수 있고 모든 결함은 제거될 수 있으며 단 1초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이 집착은 일본 제조업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950년대 초 역사의 아이러니가 일본 경제에 거대한 터보 엔진을 달아주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미군은 보급품, 차량, 철강이 절실히 필요했고 일본의 공장들은 최전선 뒤에 병참기지가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특수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본의 중공업은 하룻밤 사이에 부활했습니다. 한때 전쟁으로 마비되었던 경제가 이번에는 정복이 아닌 자본주의의 수출기지로서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철강,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품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가격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마침내 1968년 일본은 서독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합니다. 굶주림에서 풍요로, 잿더미에서 자동화로 불과 20년 만에 이룬 이 변화는 실로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성장은 석유나 금이 아닌 바로 조직력에서 나왔습니다.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이 생산하고 노동자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초고속 열차
신칸센은 일본이 더 이상 패전국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자동차, 세탁기는 성공의 상징으로 각 가정에 보급되었고 견고한 중산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이면에는 즉 조화를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구 경제가 개인의 부를 찬양할 때 일본은 집단의 성취를 중요시했습니다. 국가, 산업, 그리고 시민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는 탐닉보다 인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익은 개인의 전리품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분기별 실적에 목을 매는 동안 일본의 게이레스는 수십 년 단위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이익은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 재투자에 사용되었고 은행은 단기 수익을 줬기보다 장기 신용을 제공했으며 노동자들은 안정성을 위해 적당한 임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회주의도 순수한 자본주의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독특한 혼합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결함이 있는 법입니다. 일본의 결함은 바로 지나친 성공이었습니다. 불을 쌓게 해준 바로 그 조직력이 역설적으로 안주를 낳았습니다. 관료와 은행가들은 성장에 중독되었고 기업들은 확장을 위해 끝없이 돈을 빌렸습니다. 생산의 가치는 점차 뒤로 밀려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투기가 그 자리를 조용히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일본의 호황은 거대한 거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1985년에서 1989년 사이 니케이 주가 지수는 4배나 폭등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상상을 초월하여 황궁 부지의 가치가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가치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제는 없었습니다. 1989년 일본은행이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 거품은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주식은 붕괴했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장부상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경고의 사례로 전락했습니다. 1990년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장은 멈췄고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으며 은행은 부실 채권의 늪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부상을 이끌었던 바로 그 규율 잡힌 시스템이 이제는 그들을 침체의 늪에 가두었습니다. 종신고용은 구조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관료주의의 관성은 개혁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는 유연한 변화를 요구하는 세계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너무나 완벽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수십 년은 붕괴가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의 안정이었습니다. 다른 경제들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동안 일본은 낮은 불평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했습니다. 기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 기적은 공장이나 수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국가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단순한 질문, 성장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던졌습니다. 일본에게 그 답은 집단적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존이 달성되면 그 시스템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 진화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바로 완벽함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더 정밀하게 작동할수록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일본의 전후 변혁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거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규율이 이념을 대체할 때 국가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습관으로 굳어졌을 때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관점을 더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한 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